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엄마, 혼자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지난달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챙기고 보살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제게 삶의 마지막 종착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하는 곳. 모든 것이 관리되고 통제되는 곳.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곳. 저는 정말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걸까요? 이대로 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 달 50만 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없이 말이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노후의 공식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필요 없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큰아들의 집에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큰아들의 제안에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저를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아직 내가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신경 써주려고 했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오신다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보실래요? 할머니, 제가 그림 그린 거 보세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역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최고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상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라고?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곧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밥 드실 때 젓가락 소리가 좀 크셔서요. 손주들이 식사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젓가락 소리가 크다고? 평생 이렇게 밥을 먹어왔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손주들이 집중을 못한다고? 나는 언제부터 손주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그날부터 저는 혼자 방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식탁에서 한 자리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일원에서 점점 손님이 되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니, 손님이라도 식탁에서는 함께 먹을 텐데. 저는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들리는 거실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얼마나 쓸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웃음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웃음에서 배제된 채로 혼자 차갑게 식어가는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겠지. 조금만 참자.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딸의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딸이니까 조금은 편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딸이 다가와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엄마, 손주들이 공부해야 하니까 소리를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또다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즐겨보던 뉴스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TV 소리를 줄이고 보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TV를 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TV도 제대로 못 보고 식사도 혼자 하고 그럼 방에서 뭘 하며 지내라는 걸까요? 밤이 되면 화장실 가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엄마, 밤에는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해 주세요. 발자국 소리가 커서 애들이 깨더라고요. 발자국 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상황.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방식 자체가 이 집에서는 민폐가 되어버린 겁니다. 밤이 되면 물을 적게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야 했습니다. 마치 도둑이라도 된 듯이 말이죠. 그렇게 점점 더 조용히,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이 집의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랑받는 가족인가? 아니면 참아야 하는 부담인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을까?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돌봄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위축되어 살아야 하는 건가?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 하나를 빌려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입자라면 적어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라도 있겠지만 저는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더 미묘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식탁이 치워져 있거나 저녁에는 제 몫의 음식이 따로 준비되어 있거나 말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함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용히, 아무리 눈치 보며 살아도 결국 이 집에서 나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끔은 놀러 와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렇게 말하며 배웅해 주었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예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는 순간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다른 고독의 시작이라는 것을.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4시간 상주 간병인, 월 400만 원. 비싸지만 최소한 밥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에도 동행해준다니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간병인은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간병인 생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병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었는데 여긴 너무 반찬이 소박하네요. 식비를 좀 더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차려드릴 수 있는데요. 어느 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검소하시면 제가 밥을 하는 보람이 없어요. 간병인은 힘든 일인데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며 일하고 싶잖아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은근한 눈치를 주는 듯한 말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밤에도 여기만 불 좀 켜놓으면 안 될까요? 너무 어두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물을 아끼시는 건 알겠는데 설거지를 하는데도 물을 이렇게 조금 쓰면 다른 집에서는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고 따뜻한 물로 씻으라고 하시는데요. 어느 날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너무 아끼세요. 제가 여기 일하러 온 거지 수련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간병인들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단순히 몸을 돌봐줄 사람을 찾았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조건이 안 맞으면 떠나면 그만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월 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간병인을 고용해도 결국 저는 여전히 외롭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왜 저는 여전히 불안해야 하는 걸까? 그때 문득 마지막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몸을 돌봐줄 가족도 없고 간병인을 고용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 요양원이 답이 아닐까요? 큰아들은 이미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설도 좋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대요. 아무래도 요양원이 안전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할 때 일어나고, 원할 때 밥을 먹고, 원할 때 산책하고, 원할 때 잠들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진 삶입니다. 아침 6시면 기상, 아침 7시면 식사, 오전 9시면 단체 운동, 점심 12시면 식사, 오후 3시면 휴식, 저녁 6시면 식사, 밤 9시면 취침.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영숙 어르신, 지금은 취침 시간이니 TV를 꺼주세요. 지금은 운동 시간이니 다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빨리 드세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이 평생 지속된다면 그곳에서는 제 이름보다 402호실 박영숙 어르신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단순히 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인데 이곳에서는 제 인생의 주도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는 밤새 코를 골았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옆방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놀라 깨보면 단순한 악몽이거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곳은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일 만에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병인도 안 되고 요양원도 안 된다면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것뿐일까?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그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따라가고 있었을까?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간병인을 쓰는 게 최선이라고 해서 시도해봤고, 노인은 결국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외로움과 불편함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완전히 함께 살지도 완전히 혼자 살지도 않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중간 지점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모임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실버 코하우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려오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때로는 전화로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주거 모델로 개인 주택과 공동체 생활 공간이 공존하는 형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친구,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대안적 주거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따로 또 같이 사는 방식입니다.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은 보장받으면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공간이 있어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 모임의 모든 분들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야.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야. 혼자 사는 것과 요양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수록 실버 코하우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에서 검증된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크리에이티브 시니어본은 가장 유명한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설립 이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방문객이 줄지어 찾아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덴세 중심지에서 멀지 않고 식품점, 학교, 우체국, 주택가, 버스 정류장 등이 매우 가까워 접근이 용이하다고 했습니다. 12채의 단층 연립주택이 커먼하우스 공동시설을 둘러싼 환경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 5채의 개인주택은 현관문을 열면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곧장 커먼하우스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주택 7채는 중정을 둘러싸고 배치되어 커먼하우스가 아닌 중정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 주택마다 거실과 연결된 개인 정원과 개인 창고도 별도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모두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덴마크 스톡홀름의 페르드크네펜도 인상적인 사례였습니다. 37평방미터에서 75평방미터의 개인 아파트 43개와 400평방미터의 커먼하우스로 구성되어 있고 주 5일 이뤄지는 공동 식사는 코하우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동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순번대로 돌아가는 취사당번은 의무이지만 식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원할 때만 식사 시간에 참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6주에 한 번씩 취사와 청소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커먼하우스 청소, 정원 관리 등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로프키리는 또 다른 매력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입주자들의 개인 생활이 보장되고 함께 사용하는 공동공간이 있는 주택단지로 유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닌 입주민들끼리 규칙을 마련해 공동생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나 식사 준비를 조별로 하는 등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창단, 문학,
요가 클럽 등 동아리 활동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야. 우리 모임의 박할머니가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그레이 코하우징이라는 방식이 활성화되었다고 했습니다. 10명에서 20명의 노인들이 한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동 식사,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노후에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세대 통합형 코하우징도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젊은 세대는 생활 지원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우리도 할 수 있어. 더욱 희망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실버 코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대규모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작은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주의 한 도시농부 마을에서는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뷔페 형식의 공동식당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밥을 해먹는 입주민보다 이웃과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식당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했습니다. 음식 걱정도 줄고 외롭지도 않고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임의 이 할머니가 부러워하셨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실버 코하우징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12개 시군에서 16개 지구를 선정, 총 480억 원을 투입해 320가구 규모의 실버홈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뉴스를 보았을 때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실버홈은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급식과 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각 실버홈에서는 20명 안팎의 독거노인들이 개별 공간 1인 1실에 거주하며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단지 내 텃밭을 가꾸거나 취미, 건강 등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단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6개 시군 8개 대상지를 선정해 2025년 첫 삽을 뜨고, 2단계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8곳은 2025년 상반기 대상지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한국형 시니어 코하우징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예산군 오가면, 원천일이, 당진시 정미면, 산성리 등 구체적인 장소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걸 지원한다니 정말 희망이 보이네요. 우리는 모두 흥미진진해했습니다. 물론 충남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었지만 이런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굳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각자의 집은 그대로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만 공유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 유지, 자기만의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 2. 안전망 구축,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도움. 3. 함께 식사, 외로운 식사 시간을 따뜻한 공동 식사로. 4. 병원 동행 및 건강관리, 혼자 가기 힘든 병원에 함께 가기. 5. 취미 활동 및 정보 공유, 각자의 재능을 나누고 함께 배우기. 6. 경제적 부담 경감, 공동 구매와 자원 공유로 생활비 절약. 이 목록을 보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특별한 시설이나 큰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집에 홀로 사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만약 넘어지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바쁘고 주변 이웃과도 왕래가 적다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개별적으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말 편리한 기기들이 많더군요. 저는 손주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들을 하나씩 설치해 보았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를 거실에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챙겨주지 않아도 약을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불 꺼줘, TV 켜줘라고 말하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조명이 켜지고 TV가 켜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는 나이,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생활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낙상 감지 센서를 거실과 화장실에 설치했습니다.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넘어지는 동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자녀와 우리 모임 사람들에게 연락이 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해서 TV, 에어컨, 조명, 보일러 같은 가전제품들도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 필요할 때만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전기 사용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편리함이 더해졌습니다. 스마트 약통도 정말 유용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알림이 울리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나니 혼자서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외로움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가까운 이웃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7명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것은 너무 불안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돌봐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모든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실버 코하우징 아닌가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실버 코하우징을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실버 코하우징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주 2회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우리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식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번갈아가며 요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 식사 날,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과연 잘 될까? 서로 입맛이 다를 텐데.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김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제가 준비한 김치, 박할머니가 가져오신 나물들. 이런 소박한 반찬들로 차린 식탁이었지만 혼자 먹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담그셨어요? 된장찌개에 무엇을 넣으셨길래 이렇게 깊은 맛이 나요? 우리 집 나물은 항상 짜기만 했는데 이건 정말 맛있어요. 자연스럽게 요리 비법을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던 날들이 사라졌고 더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함께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제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다던데 어떠셨어요?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 때는 귀찮아서 간단히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반찬과 국물이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주 2회였던 공동 식사가 주 3회, 그리고 주 4회로 늘어났습니다. 누군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늘도 함께 드실래요? 하는 말들이 오가면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좋아하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서로 병원에 동행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어질 때면 서로 시간을 맞춰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행만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도 집에 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혈압약을 언제 먹으라고 하셨지? 다음에 언제 오라고 하셨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자주 놓쳤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함께 들으며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함께 가서 복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걸 챙기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를 설명받을 때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서로 기억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혈압약 복용 시간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 재검사 받으러 오라고 하셨던 거 맞죠?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확인해 주니 병원 다니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관심과 배려로 작은 질환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 한 분은 다른 분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초기 당뇨를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더 심해질 때까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전 문제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단체 채팅방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혹시 오전 10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분이 있으면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서로 도우면서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급할 때는 이 번호로 전화하면 돼요. 몇 주간의 연습 끝에 모든 분들이 기본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인사가 늦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죄송해요. 병원에 일찍 가느라고 깜빡했어요.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정말 걱정됐어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이 시스템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가장 일찍 인사를 하시던 최할아버지께서 오전 11시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함께 최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새벽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일 이후로 우리의 안부 확인 시스템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살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생겼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김할머니가 요리 클래스를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요리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오후 경로당에서 요리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장아찌 만드는 법, 명절 음식 만드는 법. 우리는 마치 어린 학생이 된 것처럼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런 걸 배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집에서 혼자 해보니까 정말 맛있게 되더라고요. 손재주가 좋으신 박할머니가 공예 만들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뜨개질, 자수, 압화 만들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차근차근 배우니 제법 그럴듯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잘 다루시는 이 할머니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려주세요. 은행 앱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유튜브에서 트로트 노래를 어떻게 찾아요? 온라인 쇼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도움들이 쌓이면서 디지털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원예를 좋아하시는 최할아버지는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채소를 길러보면 어떨까요? 상추, 깻잎, 토마토, 고추. 작은 화분들이지만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요리는 특별한 맛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도시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다 보니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가끔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지내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 부담스럽지 않은 돌봄. 그것이 바로 실버 코하우징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따뜻해져도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었죠. 경제적인 부분은 노년기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연금이나 자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생활비였습니다. 고정적인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연금뿐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아예 경제 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수익이라도 직접 벌어들이면서 삶의 활력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듯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웃 아이들에게 직접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정의 강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흥미를 가지면서 부모님들도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시간이 아니라 전래동화, 역사 이야기,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 대상 이야기 교실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젊을 때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 세대만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작은 수익이 생겼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온라인에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노후 생활 노하우를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채널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받으면서 광고 수익도 생겼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취미를 살려 손재주를 이용한 소소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 바느질을 잘했던 것이 떠올라 작은 손가방이나 컵받침 같은 소품을 만들었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작은 용돈벌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활용하면 손쉽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는 활동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경제 활동을 통해 노후에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꼭 많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보람 있는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활비를 줄이고 소소한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인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요양원에서는 월 350만 원을 쓰면서도 불편한 생활을 해야 했고 간병인을 고용하면 4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 실버 코하우징에서는 50만 원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가장 큰 부담이었던 식비를 줄였습니다. 혼자 장을 보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동으로 장을 보면 훨씬 저렴했습니다. 기본적인 쌀, 채소, 반찬 재료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 요리를 돌아가면서 하니 식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먹을 때보다 더 영양 균형이 맞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식비는 1인당 평균 20만 원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지, 세제, 샴푸 같은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고 나누어 쓰면서 기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요금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 공간에서는 조명을 함께 사용하고 겨울철 난방도 함께 모여 있을 때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니 각자 따로 살 때보다 공과금이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의료비 역시 큰 부담이었지만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면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필요한 약을 한 번에 챙길 수도 있고 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며 작은 질환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움직였고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면서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이렇게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아끼다 보니 고정 지출이 크게 줄어들어 한 달 50만 원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비 20만 원, 공과금 12만 원, 생필품 및 기타 8만 원, 의료비 7만 원, 여가비 3만 원. 돈을 아끼면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노후 생활은 비싼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저는 이미 찾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울 때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인사소리, 함께 나눌 따뜻한 아침, 식사,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제 삶을 지탱해 줍니다.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서 저는 지금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외롭지 않기에, 그리고 함께 웃을 사람들이 있기에,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세월이 흐른다는 것,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두려움 속에서 홀로 버티고 계신가요? 아니면 노후의 삶이 막막하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삶이 분명 더 따뜻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첫 걸음. 실버 코하우징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주변 이웃들과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작은 모임을 만들어 함께 식사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병원에 함께 가고, 작은 취미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실버 코하우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후는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